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문해력, 숫자에 속지 않는 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평균 연봉 5천만 원, 고객 만족도 94%, 매출 30% 증가, 청년 실업률 하락 같은 숫자를 만납니다. 이런 숫자는 매우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숫자는 언제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숫자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더 정직하고 깊이 있게 읽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부는 통계를 발표하고 언론은 숫자로 된 제목을 매일 내보냅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데이터를 잘못 읽으면 기업 전략, 정책 수립, 개인 투자, 조직 평가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문해력은 숫자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으며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지표는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가입니다. 모든 지표는 현실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둘째, 이 평균값 뒤에 숨겨진 분포는 어떤 모양인가입니다. 평균 하나로 집단 전체를 설명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관계는 인과인가, 단순한 상관인가입니다. 두 숫자가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 질문이 숫자에 속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을 다룹니다. 지표의 함정, 평균의 배신, 심슨의 역설, 인과와 상관, 선택 편향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청년 실업률, 아파트 평균 가격, 의약품 임상시험, 구글 독감 예측 실패, 정책 효과 오판, SNS와 우울증 논쟁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디카 프레임워크와 분석 도구를 익히고 해석 체크리스트 실습을 진행한 뒤 90일 실행 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 핵심 개념은 지표의 함정입니다. 지표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은 바뀝니다. 찰스 구타트는 어떤 측정값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측정값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구타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센터 직원에게 하루에 최대한 많은 전화를 처리하라고 평가하면 고객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보다 전화를 빨리 끊는 행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표는 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평균의 배신입니다. 평균은 가장 널리 쓰이는 통계량이지만 가장 많이 오용되는 통계량이기도 합니다. 평균은 극단값에 매우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앉아있는 식당에 빌 게이츠가 들어오면 그 식당 손님의 평균 자산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부동산 가격, 기업 연봉처럼 극단값이 큰 데이터에서는 평균만 보면 쉽게 속습니다. 중앙값, 최빈값, 표준 편차, 사분위수, 분포의 모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 심슨의 역설입니다. 각 하위 집단에서는 한 방향의 추세가 나타나지만 전체 데이터를 합치면 반대 방향의 추세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UC 버클리 대학원 입학 데이터입니다. 전체 합격률만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성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공별로 나누어 보니 많은 전공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같거나 더 높았습니다. 여성 지원자가 경쟁률이 높은 전공에 더 많이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평균만 보지 말고 하위 집단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인과와 상관의 구분입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통계적 관계입니다.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고 익사사고도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익사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원인은 더위입니다.
인과관계는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직접 유발하는 관계입니다. 인과를 주장하려면 단순 관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작위 대조 실험, 준실험, 통제 변수, 시간적 선후 관계, 교란 변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허위 상관은 두 변수 사이에 상관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3의 변수가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가진 가구 수와 영화 관람객 수가 함께 증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영장이 영화 관람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원인은 가처분 소득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영장 보유 가구도 많고 문화생활 지출도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인과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이 많은 지역에 범죄가 많다고 해서 경찰이 범죄를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 편향은 분석에 포함된 데이터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응답합니다. 병원 입원 환자 데이터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추론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존자 편향은 성공한 사례만 보이고 실패한 사례는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귀환한 전투기의 피격 부위만 보고 보강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가 맞았던 부위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보이는 데이터만 보면 잘못 판단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청년 실업률 통계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정의는 국제 기준에 따라 의미가 있지만 현실의 고통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공식 실업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가 함께 필요합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그 숫자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언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12억 돌파라는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일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의 주거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 평균 거래가는 쉽게 올라갑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몇 건의 고가 거래가 평균을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유용합니다. 지역별, 면적별, 가격대별, 세그먼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의약품 임상시험의 생존자 편향입니다.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 약의 효과가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는 출판되지 않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출판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와 환자는 발표된 연구만 보고 약이 효과적이라고 믿게 됩니다. 보이는 데이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발표되지 않은 실패 연구도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구글 독감 예측 실패입니다. 구글은 독감 관련 검색어 빈도를 분석해 독감 확산을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델은 과거 데이터에 과적합되었고 언론의 독감 공포 보도로 독감과 무관한 검색이 급증하자 예측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검색량이 늘었다고 실제 독감 확산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빅데이터도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지면 틀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정책 효과와 회기 오류입니다. 어떤 지역의 성과가 낮아 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투입했고 이후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곧바로 정책 효과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평균으로의 회기가 작동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기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값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평균에 가까워지는 현상입니다. 성과가 가장 낮은 지역을 고르면 정책이 없어도 다음 시점에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비슷한 조건의 비교군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SNS와 우울증입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자주 보도됩니다. 그러나 바로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SNS 사용이 우울감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울한 청소년이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NS를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학업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조건 같은 교란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은 명확할 수 있지만 인과 방향과 크기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전 프레임워크를 보겠습니다. 디카 프레임워크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4단계입니다. D는 디파인, 정의 확인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었는지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지 봅니다. I는 인스펙트 분포 탐색입니다. 평균 외의 중앙값, 표준 편차, 분포 형태, 이상값을 봅니다. C는 컴페어, 비교 맥락입니다. 무엇과 비교했는지, 기준선은 무엇인지, 시계열 맥락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A는 어트리뷰트, 귀인, 검토입니다. 변화의 원인을 무엇으로 돌리고 있는지, 인과 근거가 충분한지 따집니다. 좋은 지표는 좋은 행동을 유도합니다. 지표를 설계하거나 평가할 때는 5가지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목적 정렬입니다. 지표가 실제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조작 불가능성입니다. 사람들이 지표를 쉽게 조작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균형성입니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측정해야 합니다. 넷째, 시의성입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점에 지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해 가능성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을 본 뒤에는 반드시 분포를 봐야 합니다. 함께 봐야 할 통계량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값입니다.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소득과 부동산처럼 치우친 데이터에서 유용합니다. 둘째, 표준 편차입니다.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셋째, 사분위수입니다. 하위 25%, 중간 50%, 상위 75% 구간을 보면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분포 형태입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라면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하고 이중봉 분포라면 두 집단을 분리 분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증거의 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근거는 무작위 대조 실험 RCT입니다. 무작위로 집단을 나누어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은 자연실험이나 준실험입니다. 현실에서 실험처럼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은 통제 변수를 포함한 다중 회귀 분석입니다. 그 아래는 단순 관찰 연구입니다.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인과 주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근거는 일화적 사례입니다. 그래프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프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흔한 시각화 조작은 4가지입니다. 첫째, Y축 절단입니다. Y축이 0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작은 변화가 매우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중 Y축입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두 변수를 한 그래프에 넣으면 관련 없는 변화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셋째, 면적 왜곡입니다. 버블 차트나 그림 아이콘에서 값의 비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선택적 기간입니다. 유리한 기간만 고르면 전체 추세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자는 보고서나 분석 결과를 받을 때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했는가? 비교 대상은 무엇인가? 표본은 얼마나 크고 대표성은 있는가? 이 결과를 유발한 다른 원인은 없는가? 반대 방향의 증거는 없는가? 평균 외에 중앙값과 분포는 어떤가?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고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가? 이 결과는 어떤 집단에는 맞고 어떤 집단에는 맞지 않는가? 이 분석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데이터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의사결정자는 결론보다 전제를 먼저 봅니다. 해석 체크리스트 실습의 첫 단계는 데이터 출처 확인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처와 맥락입니다. 첫째, 누가 수집했는지 봅니다. 정부, 기업, 학술기관, 언론사 중 누구인지, 수집 주체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언제 수집했는지 봅니다. 데이터가 오래되었다면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떻게 수집했는지 봅니다. 설문, 행정 데이터, 실험, 센서 데이터는 각각 다른 편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표 정의 검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바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활성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로그인한 사용자입니까? 특정 기능을 사용한 사용자입니까? 구매나 결제를 한 사용자입니까? 측정 기간은 동일합니까? 작년과 올해의 정의가 같습니까? 보시나 중복 계정은 제외했습니까? 지표 이름을 믿지 말고 공식 정의와 포함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포와 맥락 탐색입니다. 평균값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먼저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합니다. 두 값의 차이가 크다면 극단값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을 봅니다.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두 개의 봉구리가 있는지, 특정 구간에 몰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상값을 찾습니다. 극단적인 값은 오류일 수도 있고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 지역, 시간, 고객군별로 나누어 세그먼트 분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과 주장 검토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듯하지만 바로 인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역인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 식습관, 스트레스, 의료 접근성 같은 교란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은 없는지, 다른 집단과 시기에서도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 관찰 연구라면 인과보다 상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최종 판단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분석의 마지막은 숫자를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성과가 올랐다고 단정하기보다 이 정책 이후 성과가 개선되었으며 정책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보다 이 변수는 결과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분석의 한계와 전제를 먼저 밝히면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윤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출처와 정의입니다. 데이터 수집 주체는 누구인지, 이해관계는 없는지, 지표의 공식 정의와 포함 저의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포와 맥락입니다. 평균과 중앙값을 함께 보았는지, 이상값은 있는지, 분포 형태는 어떤지, 비교 기준선과 시계열 흐름은 어떤지 봐야 합니다. 셋째, 인과와 결론입니다. 교란 변수와 역인과 가능성은 없는지, 인과 주장의 증거 수준은 충분한지, 불확실성과 한계를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단계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는 관찰 훈련입니다. 매일 뉴스나 보고서에서 숫자 하나를 골라 이 숫자는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었는지, 이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31일부터 60일까지는 분석 적용입니다. 팀 내 보고서 하나를 선택해 디카 프레임워크로 해부하고 평균 외에 중앙값과 분포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61일부터 90일까지는 문화 전파입니다. 팀 회의에서 인과와 상관을 구분하는 질문을 3번 이상 제기하고 해석 체크리스트를 팀의 표준 프로세스로 제안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데럴 허프의 새빨간 거짓말, 통계, 게르트 기거렌처의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주디아 펄과 다나 맥켄지의 인과 추론의 과학,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시대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오늘 배운 데이터 문해력은 알고리즘을 비판적으로 읽는 기초가 됩니다. 숫자는 답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입니다. 숫자에 속지 않고 숫자 뒤에 현실까지 묻는 사람이 데이터 시대의 진짜 리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